앞으로는 꼭 연락 주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라도 남의 집에 갑자기 오시는 건 좀 예의가 아니잖아요. 뭐라고? 지금 내가 뭐라고 했냐? 남의 집이라고 했냐? 예의가 아니라고 했냐? 내가 몇 년을 여기서 내 새끼 밥 해먹이고 이불 빨고 기저귀 갈아줬는데 내가 이 집이 남의 집이야?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해줬는데? 너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한 푼도 안 받고 니들끼리 여행 다닐 동안 손주 데리고 이 동네 병원, 시장 다 댕겼어? 그런데 그런 내게 남의 집이라고? 어머님,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저도 누굴 계속 맞이하는 게 힘들 수 있어요. 요즘 예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제 공간이 필요한데 그걸 왜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럼 내 친정엄마는 와도 괜찮고 나는 오면 예민하냐? 그럼 내가 지금까지 여기 있었던 건 뭐냐? 이 집에서 내가 한 건 다 뭐냐? 친정 엄마는 미리 알려주고 손님으로 오잖아요. 어머님은 언제든 오시니까 솔직히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는 박미자 할머니입니다. 박미자 할머니는 부산에서 살다가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 후 손주를 봐달라고 고향에 와 있는데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남의 집에 왜 자주 오냐는 말 한마디에 겪었던 일을 한번 얘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말문이 막힐 정도로 허탈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할머니는 올해 68입니다. 고향은 부산이고 젊은 시절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냈어요. 20대에 결혼해 남편과 함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단했지만 웃음을 잃은 적은 없었어요. 늘 마음 한편에는 가족을 위한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키우면서도 남편을 챙기면서도 자신을 뒤로 밀었어요. 엄마는 괜찮다, 너희만 잘 되면 된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 인생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박씨 할머니는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는 기분이었어요. 아들이 결혼을 했을 때도 기뻤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본 며느리는 첫인상은 차분하고 단정했어요. 겸손하고 말수가 적어 참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을 놓았고, 이제 정말 딸처럼 지낼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혼 후 2년이 지나고 손주가 생긴 뒤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하니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박씨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 된다. 자식은 지들이 키워야지. 우린 이제 좀 쉬자. 여태 고생한 거면 됐다. 박 여사는 남편의 말도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 아들 내외에게 기울었어요. 당신 몇 년만 보고 다시 내려올게요. 애기 유치원 들어갈 때까지만요. 요즘 애들 힘든 거 알잖아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서 해야. 근데 나는 절대 따라 안 갈 거다. 결국 남편은 부산에 남고 박 여사 혼자 고향에 전셋집을 얻어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씩은 부산에 내려가는 그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좀 힘들더라도 아들, 며느리가 좀 더 편하면 좋지. 그 생각 하나로 아침마다 아들 집으로 갔고 손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일을 반복했어요. 점심은 집에 와서 찬밥에 김치로 대충 때우고 오후가 되면 또 손주를 데리러 갔지요. 반면 분당에 사는 며느리 친정어머니는 허리 아파서 힘들다며 손주를 안 봐줬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집에 와서는 집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반찬이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며 손님처럼 굴었어요. 박씨 할머니 그 모습이 조금 얄밉기도 했지만 참았습니다. 자식들 편하자고 하는 일이니 속으로만 삼켰어요. 그러나 문제는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주말마다 아들 부부는 외식, 여행, 쇼핑을 핑계로 손주를 맡겼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만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이번만이에요. 하지만 다음 주가 되면 또 연락이 왔고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예 주말이면 박씨 할머니가 손주와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 시간을 당연히 자신들 휴식 시간으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손주의 이유식이며 간식까지 다 챙겼고 유모차에 물티슈, 기저귀까지 매일같이 싸서 다녔어요. 그렇게 돌보면서도 아들 내외는 용돈 한 푼 건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가족이니까 좀 도와주세요. 엄마 없었으면 우리 어떡할 뻔했어요. 입에 발린 말만 들려왔고 정작 박씨 할머니는 본인의 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진료비며 반찬 재료비도 결국 부산에 있는 남편이 매달 돈을 보내야 했습니다. 당신이 거기까지 가서 고생하는데 돈이라도 여유 있어야 하지 않겠나? 맛있는 거 잘 먹고. 알았지? 본인은 아들을 도와주러 올라왔는데 정작 생활은 남편이 책임지고 있는 현실이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점 피로가 쌓였고 체력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가끔은 어지럼증에 병원을 찾았고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무리하지 마세요라는 의사 말에도 그저 미소만 지으며 병원을 나섰어요. 그래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하며 안기면 심장이 녹는 듯 했기 때문이지요. 그 웃음 하나에 모든 고생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애 엄마가 요즘 몸이 좀 안 좋대요. 병원에서도 쉬라는 소리 들었고, 그래서 육아휴직 내기로 했어요. 박씨 할머니는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무슨 병인데? 많이 안 좋나? 아들은 괜찮다며 말을 돌렸습니다. 아니요. 그냥 피로 누적이래요. 그래도 육아휴직 수당이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나온다더라고요. 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 말에 박씨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속으로는 좀 쉬면 다행이지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있으니 손주 돌봄이 조금 줄어들었고 박씨 할머니도 간만에 숨을 돌릴 여유가 생겼습니다. 오전엔 집에서 커피도 내려 마시고 경로당 친구들과 공원 산책도 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쉬고 있으면서도 자주 박씨 할머니에게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 저 오늘 머리가 너무 아파요. 혹시 오늘 등원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머니, 제가 잠깐 은행 좀 다녀와야 해서요. 애기 좀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 부탁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몸이 안 좋다더니 이젠 미용실, 마트, 친구 만남, 한의원 등 핑계는 끝이 없었어요. 박 씨 할머니는 그래도 또 참았습니다. 젊은 사람이라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요. 손주의 이유식 날짜가 다 되어가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끓여두었던 것은 냉장고에서 좀 오래되었고 생선과 고기 손질한 것도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장을 봐서 몇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이유식과 반찬을 만들고 깨끗이 씻은 봉투에 하나하나 담았습니다. 반찬통 하나하나를 손수 닦으며 그저 정성으로 담았습니다. 그날 오후 다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고 문 앞에 선 며느리는 순간 얼어붙은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박 씨 할머니는 조심스레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기 먹을 것 좀 챙겨왔어. 반찬도 몇 가지에서 들고 왔고 며느리는 손을 뻗어 봉투를 받으며 난처한 얼굴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꼭 미리 연락 주셨으면 해요. 요즘 제가 몸이 예민해서요. 집안도 좀 정리도 안 돼 있고요. 말끝을 흐리는 모습이 예전에 그 웃는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박 씨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그래, 알겠어. 미리 연락할게.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등 뒤에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근데 오늘은 조금 피곤해서요. 말이 들려왔고 그와 동시에 현관문은 조용히 닫혔습니다. 박 씨 할머니는 문이 닫히는 소리에 왠지 모를 냉기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언제든 어머님 들어오세요 하며 환하게 웃었었는데 이젠 문턱도 넘지 못하고 봉투 하나만 남긴 채 돌아서는 게 많이 서운했습니다. 며칠 후 박 씨 할머니가 점심 준비를 하려던 순간 휴대폰이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디지털 화면에 어린이집이라는 글자가 떴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머님, 아이가 지금 열이 많이 나고 기침도 심해서 조기 하원이 필요해요. 엄마 쪽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요. 혹시 할머님이 데리러 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박 씨 할머니는 허겁지겁 가방을 챙겼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던 이유식통도 그대로 들고 급하게 현관을 나섰어요. 어린이집에 도착하자 손주는 울고 있었고 작은 몸이 뜨거운 열기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연신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너무 놀랐어요. 아이가 열이 금세 오르더라고요. 숨도 살짝 가쁘고. 박 씨 할머니는 말없이 손주를 안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우리 손주. 할미 왔다. 이제 괜찮다. 곧장 동네 소아과로 달려갔고 의사는 청진기를 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열이 39도 가까이 나네요. 기관지에 염증이 좀 있습니다. 약 먹고 잘 쉬어야 해요. 오늘은 외출 절대 금지입니다. 약봉지를 받아든 박 씨 할머니는 손주의 열을 재차 확인하며 한 손에 아이를 안고 다른 손에는 이유식 봉투와 약봉지를 들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고 그 안에 선 며느리는 분명 이전보다 더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은 듯 풀어져 있었고 티셔츠는 어깨가 내려가 있었으며 얼굴엔 붉은 홍조가 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오셨어요?
말투는 놀람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아이를 먼저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아기가 열이 펄펄 나서 어린이집에서 연락 왔어. 근데 내 전화는 계속 안 받는다더라. 그래서 내가 데리고 병원도 다녀왔어. 약도 타왔고. 며느리는 눈을 깜빡이며 당황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네. 제가 전화기 소리를 못 들었나 봐요. 죄송해요. 박씨 할머니는 아이 이마를 짚어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열이 아직 있어. 죽이라도 끓여야겠지. 내가 들어가서. 그 순간 며느리는 갑자기 손을 뻗어 앞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좀. 눈동자가 흔들렸고 숨소리는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집이 너무 엉망이라. 정말 죄송해요. 지금은 들어오시는 건 조금. 그리고 연락을 주고 오셨어야죠. 박씨 할머니는 멈춰선 채 얼어붙은 듯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묻듯 말했습니다. 아이 아픈데도 먼저 연락해야 하는 거냐? 며느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아닌데요. 오늘은 집이 좀 지저분해서요. 이따 정리되면 연락드릴게요. 박씨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약봉지와 이유식통을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거만 받아두고 아기 잘 챙겨. 네. 그리고요. 앞으로는 꼭 연락 주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라도 남의 집에 갑자기 오시는 건 좀 그렇잖아요. 뭐라고? 지금 내가 뭐라고 했냐? 박씨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의 집이라고 했냐? 내가 몇 년을 여기서 내 새끼 밥 해먹이고 이불 빨고 기저귀 갈아줬는데 내가 이 집이 남의 집이야? 박씨 할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약봉지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입술도 달달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해줬는데 너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한 푼도 안 받고 니들끼리 여행 다닐 동안 손주 데리고 이 동네 병원, 시장 다 댕겼어? 그런데 그런 내게 남의 집이라고? 며느리는 순간 움찔하더니 바로 표정을 굳혔습니다. 어머님,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저도 누굴 계속 맞이하는 게 힘들 수 있어요. 요즘 예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제 공간이 필요한데 그걸 왜 이해를 못 하세요? 박씨 할머니는 숨을 들이켰다가 크게 내쉬며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 친정엄마는 와도 괜찮고 나는 오면 예민하냐? 그럼 내가 지금까지 여기 있었던 건 뭐냐? 이 집에서 내가 한 건 다 뭐냐? 말을 뱉고 나서도 가슴이 후벼 파인 것처럼 아팠습니다. 몇 년 동안 묵혀온 응어리가 눈물로 터지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러자 며느리도 얼굴을 붉히며 맞받았습니다. 친정 엄마는 미리 알려주고 손님으로 오잖아요. 어머님은 연락도 없이 자주 오시니까 솔직히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 말은 박씨 할머니의 가슴을 짓밟는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님이라는 단어와 부담스럽다는 표현은 그동안의 모든 정성을 부정하는 말이었어요. 손에 들었던 반찬 봉투와 약봉지를 조심히 현관 앞에 내려놓고 천천히 뒤돌아서 걸었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외출이 늘어나기 시작한 건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하루 이틀만 잠깐 봐달라던 부탁이 이제는 당연한 일처럼 돼버린 걸 깨닫는 데까지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현관문이 닫히면 며느리는 조금 뒤에 손에 핸드백을 든 채
바로 외출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치과에 좀 가야 해서요. 애기 좀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친구를 잠깐 만나기로 했는데 금방 들어올게요. 은행 볼 일이 밀려서요. 조금만. 그렇게 시작된 외출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매일 반복됐습니다. 그런 날이 하루 이틀 지나자 박씨 할머니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몸이 안 좋아서 쉰다며 쉬는 사람이 왜 이렇게 바쁜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대개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외출했고 항상 아들 퇴근 시간보다 한두 시간 전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박씨 할머니가 느끼는 불안은 늘 확실한 근거 없는 불편함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커졌습니다. 집안에 퍼지는 향수 냄새, 화장이 점점 더 진해지는 며느리의 모습, 차림새도 평범하지 않았어요. 박씨 할머니는 자신이 오히려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있을 땐 자신이 문턱을 넘기도 어려웠고 손주와 노는 것도 어딘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며칠 후 경로당 친구 이 여사가 커피를 마시자고 불렀습니다. 박 여사, 요즘 며느리 많이 외출하나 봐? 박씨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응. 그냥 뭐 좀 바쁜가 보지. 이 여사는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근데 나 이상한 거 봤어. 너희 아들 아파트 단지 앞에서 어떤 남자가 차 대고 너희 며느리 태우더라고. 2번인가 그랬어. 같은 남자였어. 박씨 할머니는 손에 쥔 물컵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진짜야? 며느리는 운동복 입은 것도 아니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고 차에 타자마자 둘이 웃고 있더라. 내 눈에도 그건 남편이 아니라는 느낌이 딱 왔어. 그 말은 마치 심장에 못을 박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씨 할머니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트에 들러도 정류장에서 서 있어도 친구의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같은 남자였어. 차에 타자마자 웃고 있더라. 손에 든 장바구니 끈을 더 세게 잡고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와 냉장고에 반찬을 넣으려다 허리를 굽히지도 못한 채 주저앉고 말았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멈칫했고 드라마를 틀어놨지만 무슨 장면인지 한마디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야 하나? 아들한테 이걸 어떻게 꺼내지? 괜한 오해였다면 내가 괜히 가정을 깨는 거잖아. 근데 정말 아니라면 왜 이렇게 가슴이 떨리고 손이 시린 걸까? 라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씨 할머니는 도저히 그 이상을 못 참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외출이 잦아지는 것도, 경로당 친구의 말도, 며느리의 옷차림과 향기, 모든 게 하나같이 마음에 걸렸어요. 핸드폰을 들고 수신 목록 첫 번째에 있는 아들 이름을 눌렀습니다. 호준아, 주말에 시간 좀 내라. 엄마가 너한테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알겠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었지만 박씨 할머니는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얼굴 좀 보고 싶어서 그래. 며칠 뒤 토요일 저녁 박씨 할머니 집으로 들어선 아들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박씨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호준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냥 쉽게 꺼내지는 못하겠더라. 아들은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박씨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무슨 걱정 있으세요? 박씨 할머니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기 엄마, 요즘 외출 자주 하지 않니? 아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아, 요즘 스트레스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약속도 있고요. 박씨 할머니는 그 말에 아들 말을 믿어야 하나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믿어야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목이 타 들어가는 듯 했고 손끝은 자꾸 떨렸습니다. 그래, 요즘은 자연스러운 거겠지. 근데 호준아, 내가 이렇게까지 불안한 이유는 엄마가 괜히 그런 게 아니야. 아들은 순간 긴장한 듯 물었습니다. 왜요? 뭔 일 있었어요? 박씨 할머니는 작은 서랍을 열어 오래전 장사하던 시절 받았던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 위에 적힌 심부름센터라는 글자가 조용히 식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이거 엄마가 예전에 장사할 때 거래처 하나였는데 지금은 이걸로 뭘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 말을 마치지 못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들은 눈이 커졌고 말없이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정말 그냥 친구 만나는 거면 내가 싹 다 사과하고 뒤로 물러날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 전등 불빛 아래 어머니와 아들 사이엔 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불 꺼진 부엌에 앉아 박씨 할머니는 식탁 앞에서 잠시도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고요한 새벽, 창문 너머로 어슴풀의 새벽빛이 번지는데도 눈꺼풀은 한 번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도 알아야 해. 이건 분명히 내 직감이야.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오실 땐 꼭 연락 좀 주시겠어요? 갑자기 오시면 좀 곤란할 때도 있어서요. 저희 집은 제 공간이다 보니까요. 그때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생활 중요시하고 혼자만의 시간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 말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방어선이었고 덮으려던 흔적이었어요.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심부름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자료 준비 다 됐습니다. 전해드릴 주소 알려주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겠습니다. 택배처럼 도착한 작은 봉투 하나, 비닐 포장을 뜯는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무게는 아주 가볍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박씨 할머니의 몇 년 아니 평생의 희생과 믿음을 뒤흔들 진실이었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자 안에는 사진 여러 장과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며느리가 낯선 젊은 남자와 함께 호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는 나란히 닿아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두 번째 사진은 고급 카페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자의 손은 며느리의 손등을 감싸고 있었고 며느리는 마주보며 웃고 있었어요. 세 번째 사진은 차 안에서
며느리가 남자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고 입꼬리를 올리며 말하는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자 조용한 방 안에 녹음된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오빠, 우리 다음엔 제주도 가요. 이번엔 조금 더 오래 있고 싶어. 진짜. 자기 남편 출장 가면 가자. 그리고 지난번처럼 니네 집에선 만나지 말자. 그 사람은 몰라요. 솔직히 나 힘들게 한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나도 좀 살아야죠. 그 마지막 말에 박씨 할머니는 숨이 턱 막히듯 올라와 숨을 내쉬지 못했습니다. 충격에 손이 떨렸고 들고 있던 사진이 손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USB는 그대로 책상 위로 굴러갔습니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주저앉은 채 바닥에 널브러진 사진을 하나하나 다시 주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적힌 날짜가 한 달 전이었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이유식을 끓이고 며느리 대신 어린이집 등하원을 책임졌던 그 시기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아파 데려다 준 날에 아파트에 왔었단 것입니다. 그 순간 심부름센터에서 준 메모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에는 사진 속 남자의 이름, 직업, 며느리와 대학 시절 교제를 하였다가 헤어졌으며 결혼 후 5년 만에 다시 만났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소름이 끼쳐서 손에 들린 메모를 집어던질 뻔했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냐. 아무리 그래도 그제야 며느리가 박씨 할머니에게 유독 아파트 출입을 꺼려하던 이유도 고개를 돌려 안방 문을 자주 닫았던 모습도 하나씩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어머님, 저기요. 들어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주시고요. 요즘 너무 갑작스러우셔서요. 그 말들이 하나하나 이유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씨 할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호준아,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엄마가 꼭 보여줄 게 있어서 그래. 아들은 걱정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와보면 알아. 엄마 말 듣고 그냥 한번 와봐라. 아들이 도착했을 때 박씨 할머니는 식탁 위에 봉투를 놓고 물 한 잔만 내어두었습니다. 이거 보고 말하자. 아들은 봉투를 열고 사진을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으로 갈수록 눈빛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USB를 재생하자 녹음된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정하게 방안을 울렸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솔직히 나 힘들게 한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나도 살아야죠. 그 말이 끝나자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도 처음엔 오해일까 싶었어. 괜히 의심해서, 괜히 싸움만 나지 않을까 싶었어. 근데 이건 오해가 아니더라.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진짜 이게 다 사실이야? 박씨 할머니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이제 네가 결정해야지. 강희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네가 어떻게 살 건지. 아들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입술을 세게 깨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할게요. 엄마, 더는 못 견디겠어요. 아이 생각하면 눈물 나지만 이렇게는 못 살아요. 그 말에 박씨 할머니는 가슴 한가운데가
푹 꺼지는 듯한 슬픔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론 후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외도 사실을 마주한 뒤로 박씨 할머니는 며칠간 집안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차가운 물만 한 모금 마신 채 손주 강희의 사진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는데 현관 초인종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한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하다가 천천히 일어나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른 사람은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작은 백을 들고 평소보다 수척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동자만 이리저리 움직이던 며느리는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박씨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현관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온 며느리는 소파 앞에 앉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섰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요. 이런 상황까지 온 게 다 제 탓인 거 저도 잘 알아요.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신지도 알고 있고, 제가 그동안 말과 행동이 얼마나 무례했는지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박씨 할머니는 며느리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따지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지만 안에 담긴 무게는 그 어떤 꾸짖음보다 무거웠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가 되냐? 이제 와서서 어머니 하면서 무슨 용건이 있냐? 박씨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울분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많이 흔들렸어요. 솔직히 그 사람과는 대학 시절에 만났었고, 동창 모임 자리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어요. 근데 결국 제가 이렇게 돼버렸네요. 가정을 망치고, 아들도 울게 하고, 어머님께 이렇게까지 상처 드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에 박씨 할머니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내 손주 엄마라는 걸 그동안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냐. 손주 등하원 시키며 내가 고마워할 때 그게 진심이라 믿었는데 결국 뒤에서는 말끝이 떨리던 박씨 할머니는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희생한 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다고 믿었어. 근데 이건 뭐냐?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냐? 며느리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만은 제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박씨 할머니는 그 말에 잠시 시선을 멈췄습니다. 손주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지만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네가 정말로 아이를 사랑했으면 처음부터 이런 짓은 하지 말았어야지. 사랑이란 말 지금은 너무 가볍다. 며느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어머님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이기적인 부탁인 거 알아요. 그래도 어머님은 제게 정말 엄마 같았던 분이니까요. 그 말에 박씨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네 말 다 들었다. 이제 가라. 지금은 내가 너랑 마주 앉아 있을 힘도 없다.
그 말에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고 그 순간 박씨 할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며느리의 진실을 마주한 날 이후 집안엔 깊은 침묵이 깔렸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누구에게도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주 강희의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눈물만 삼켰습니다. 강희는 무슨 죄가 있냐? 이 모든 게 무너져도 아이만큼은 지켜줘야 하지 않겠냐? 며칠 후 이혼 이야기를 들은 사돈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이혼을 결심했다는 소식이 며느리를 통해 전달된 모양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사돈 부부는 표정부터 굳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엄마는 박씨 할머니를 바라보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돈,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그냥 친구 만나러 간 거 가지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씨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 몇 년을 눌러왔던 분노가 화산처럼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친구요? 박씨 할머니는 책상 서랍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거기서 사진이 담긴 봉투와 USB를 꺼냈습니다.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친구 사이인가요? 사진을 내밀자 사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손끝이 서서히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나란히 서 있는 모습, 남자와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는 장면, 차 안에서 팔짱을 낀 채 기대고 있는 사진. 사돈은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방 안엔 낯익은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솔직히 나 힘들게 한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나도 좀 살아야죠. 그 녹음이 끝나자 정적이 방 안을 꽉 메웠습니다. 사돈은 손을 모은 채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박씨 할머니는 숨을 길게 들이쉬고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몰랐다고요? 난 이 집에 올라와서 손주 이유식 끓이고 아들 집안일 도우며 몇 년을 살았어요. 나한테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한 적 없고 용돈 한 번 받은 적도 없어요. 내 생활비도 결국 부산에 있는 남편이 보내줬어요. 그럼에도 난 참았어요. 자식 살기 편하라고, 며느리 살기 좋으라고. 근데 돌아온 말이 뭔 줄 아세요? 남의 집에 갑자기 오지 말라. 왜 미리 연락 안 하고 오시냐? 이 집은 제 공간이라 예민해요. 내가 남이었답니다. 박씨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굵어지고 떨려왔습니다. 친정엄마는 와도 되지만 나는 오면 안 되는 사람. 손주는 맡겨놓고 본인은 젊은 남자 만나고 호텔에 들어가고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사돈은 고개를 푹 숙이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 하지만 박씨 할머니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집 사람들한테 바라는 거 없어요. 이혼이든 뭐든 우리 아들, 우리 손주만 잘 살아가면 돼요. 말을 마친 박씨 할머니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사돈이 다시 고개를 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아이 문제는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박씨 할머니는 얼굴을 굳히며 바라봤습니다.
어떤 문제요? 강이요. 그 애는 아무 죄도 없고 지금까지 엄마 손에 컸잖아요. 이혼은 어쩔 수 없다 쳐도 아이만큼은, 강이만큼은 엄마가 데리고 가야 하지 않겠어요? 박씨 할머니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가요? 그 엄마가 지금 어떤 짓을 했는지 보셨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를 맡기자고요? 사돈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조금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둘 사이 일이고요. 애는 엄마가 키우는 게 맞잖아요. 강이도 엄마를 찾을 거고 법적으로 봐도 엄마 쪽이 유리한 거 아시잖아요. 저희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소송도 각오하고 있어요. 그 말에 박씨 할머니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든 박씨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 애가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다 봤습니다. 우리 손주는 그런 사람 곁에 둘 수 없습니다. 사돈이 입술을 깨물며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그럼 사도는 우리 딸이 아이 엄마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시겠네요. 박씨 할머니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자기 사생활 위에 손주를 맡기고 돌봐달라고 부탁해놓고는 뒤로는 호텔 가서 다른 남자 만난 사람한테 아이를 맡기라고요? 이건 엄마로서 기본이 안 된 겁니다. 그때 마침 들어온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싸울 겁니다. 강희는 제가 키울 거예요. 법적 소송이든 뭐든 끝까지 갈 겁니다. 그 후 며느리 쪽은 양육권 소송을 준비했고 박씨 할머니와 아들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사진, 영상, 녹취록 모두 가정법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됩니다. 게다가 며느리 측이 육아를 성실히 해왔다는 정황도 부족해요. 아이 돌봄의 일상 책임자가 아버지와 할머니 쪽이었다는 게 증명되면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며느리가 아이 아플 때 어떻게 병원에 데려갔는지, 며느리가 연락도 없이 외출한 날들, 그 모든 상황을 변호사와 함께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내용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육아를 소홀히 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재판날 박씨 할머니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인은 아이의 나이가 어리고 정서적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박씨 할머니 측은 육아휴직 중에도 외도 사실이 있었고 아이 건강 문제에도 무관심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결국 아이의 양육권은 할머니가 가져왔고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밤 아들은 박씨 할머니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못 왔을 거예요. 박씨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너랑 강희만 잘 살아주면 그걸로 됐다. 그날 밤 강희는 박씨 할머니 무릎에 앉아 아무것도 모른 채 장난감을 흔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동안 우리 가족은 참 많은 것을 내려놓았고 다시 새로운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은 직장을 부산으로 옮겼습니다. 처음엔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지점 이동을 추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함께 살자는 저희 부부의 말에 결심을 굳혔어요. 이젠 박씨 할머니 부부와 함께 한 집에서 강희를 키우며 새 식구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엔 바쁘게 옷을 입고 나가고 저녁이면 손주가 아빠 하며 달려들고 아들은 그 작은 품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을 말없이 웃곤 합니다. 손주는 조금 더 자라 유치원생이 되었고 요즘엔 알파벳도 가르쳐 달라고 하고 할아버지와 바둑도 두겠다고 따라 앉곤 해요. 그렇게 우리 넷은 소박하고 따뜻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혼한 며느리는 전에 만나던 남자와는 이미 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정 아버지가 부끄럽다고 연을 끊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직장 근처 원룸에 혼자 살면서 직장에 다니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매달 아이 양육비는 잊지 않고 보내오고 있고 강희를 보기 위해 연락이 올 때도 있지만 그건 아들이 직접 판단해서 강희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조율하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소식에도 마음이 흔들렸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저 그 사람도 제자리에서 살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요즘 아들이 다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혼 이후 한동안 마음을 닫고 지내던 아들이 조심스럽게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여자가 우리 손주를 얼마나 예뻐하는지도 보게 되었어요. 주말이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와 강희에게 인형도 주고 같이 놀이터에도 다녀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박씨 할머니는 마음속 어두웠던 방 하나에 햇살이 살짝 비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박씨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박씨 할머니였다면 어땠을지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